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라고 한다. 새끼를 나타낸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 근데 돼지도 가축인데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현대국어에서는 없다는 거죠.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낸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럼 어린 돼지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냐? 다만 어린을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 알긴 알아요. 이렇게 어휘 체계 외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을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지문에서 개념을 제시했어. 읽자마자 당신들은 난감하죠. 왜냐면 문법인데 아무리 봐도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문학이지 문법이 아니죠. 그래서 한 문장 가보면 일단 핵심 개념은 어휘적 빈자리예요. 그 다음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드디어 메인 화제가 등장했어. 이 글의 화제는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죠. 어휘적 빈자리는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개념어에 불과했던 거예요. 첫 번째 방식 1번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옆에다 쓸게요. 단어가 아닌 구. 이 지문 전체를 통틀어서 나봐요. 지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법의 기본 개념이 딱 하나, 구라는 말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문법 문제가 아예 아니에요. 그건 비문학이에요. 문법이 아니에요. 그럼 구는 무엇인가? 선생님 저 구가 뭔지 모르는데요. 선생님 저는 압니다. 구는 단어보다는 크고요. 문장보다 작은 거예요. 정답. 근데 전 그거 몰랐는데요. 상관없죠. 밑에 보시면 어떤 언어에는 사촌도 있고 고정사촌도 있고 이정사촌도 있는데 외사촌은 없어. 그래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단어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예요. 그러면 구는 단어가 몇 개 모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구를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온 거죠.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나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이란 1번 방식을 말하죠. 단어가 아닌.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 바로 등장하네요. 2번 쓸게요. 2번 한자어나 외래어를 활용한다.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을 나타낼 때 빨주, 노초, 파인데 이 중 고유어가 있지만 빨간과 노랑의 중간색, 또 풀의 빛깔과 같이 푸른이 어쩌고 해서 녹색, 고유어는 없어. 이게 뭐예요? 일문에서 나온 어휘적 빈자리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자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주황이고 요게 초록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다. 두 번째 한자어나 외래어로 채운다. 다음 세 번째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운다. 세 번째 방식이죠. 누이는 원래 손 위와 손 아래를 모두 가리킨 단어인데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지만 손 아래만 가리킨 단어는 없어. 따라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잠깐만요. 상의어, 하의어라고 하는 건 누이가 상의어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손 위 누이가 있고 손 아래 누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상의어, 하의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누나. 근데 이건요 없어요. 그냥 이 말이 여기 내려가서 이 말의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이는 누나와 여동생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여동생만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상의어가 빈자리 채운다. 의미 구별을 위해 손 아래를 의미하는 누이 동생이라는 말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 두 개를 포함하는, 그 다음에 하의어, 하의어는 여동생이라는 뜻, 두 가지 뜻으로 동시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비겁하게 그 다음 문제 가자마자 무슨 문제를 냈어? 11번 보세요.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 돛이었고 돛의 아지가부터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자, 그럼 보세요. 돛, 이것이 돼지예요. 그 다음에 돛의 새끼, 돛의 새끼.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군요. 기분이 상쾌한데,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말인 도야지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현대국의 표준어에서는 돛이 사라지고 돛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현대로 넘어오면서 돛이란 말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 단어가 여기로 올라가서 돼지. 그럼 여기는요? 이 자리는 말이 비었어. 어휘적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질문. 돛과 도야지는 상의어예요. 그러니까 상의어, 하의어 관계다. 아니다. 어때? 돛과 도야지는 상의어, 하의어 관계. 맞아요? 왜 그렇죠? 돛의 새끼라고 해봤자 결국 돛이니까. 돼지의 새끼라고 해도 결국 돼지다. 이런 거잖아요. 맛있죠, 돼지는. 자, 그런데 그때 상의어가 하의어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게 여기 있는데, 문제는 이 하의어가 상의어 범주로 올라가 버렸고 하의어 자리는 고스란히 비어버린 걸 예로 냈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개념은 아까 그대로 있다라고 했죠. 어휘가 비어있을 뿐이에요. 다음 2번, 예전의 돛은 도야지의 하의어. 말이 안 돼요. 다음 3번,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지금의 돼지는 이 뜻이고요. 예전 도야지는 이 뜻이니까 다르죠. 때문에 3번 선지가 답이 되겠고, 4번, 이 어휘적 빈자리는 없다가 생겼으니까 틀렸고요. 5번,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 지금은 여기가 비었으니까 이 자리를 나타내는 고유어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가 없어가지고 고유어 없으니까 새끼 돼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 말이 어디 써있지? 돼지도 가축인데 어린 돼지,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있네.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나왔어요. 그럼 한 단어가 아니라 구인 거니까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 하나에란 말이 지금 틀린 것이고, 이건 쉽고요. 12번, 자, 문제 12번. 기억은 세 방식 중에 어느 건지 그냥 바로 말해봐. 굳이 다 읽고 설명할 필요 없겠다. 1, 2, 3 중에 어느 거예요? 1번이죠? 단어가 아닌 어느 말 때문에. 둘째 사위, 셋째 사위. 니은은 1, 2, 3 중에 어느 거예요? 어휘에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예 빈자리가 없어. 꼬병이가 있잖아. 다음 디귿, 마찬가지 수금지화인데 해당하는 고유어 단어가 심지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어휘에 빈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답은 1번. 치사하죠. 정말 치사. 1, 2, 3이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얘를 안 줘버렸어. 골라놓고 기억인데 기억일까? 하고만 한참 고민해. 시간만 뺏기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죠. 이번은 낯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원이 얼마든지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 다음 13번. 옳은 걸 고르라. 이 문제도 우리가 지겹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세 번째 줄을 봅시다. 판정 의문문은 려를 쓰고 설명 의문문은 료를 쓴다. 판정은 려,
설명은 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도 판정은 가, 설명은 고 이렇게.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2인칭일 경우에는 2인칭 주어일 경우에는 이것도 안 쓰고 무조건 니은 다만 쓴다. 얘네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 1 밑에 기억에 현배어만 읽어봐요. 이 이름이 무엇인가? 판정이야 설명이야? 왜 설명이죠? 의문문도 있고 설명이 필요하잖아. 예 아니오로 말할 수가 없. 이름이 무언가? 예. 아 이름이 예란 뜻이구나. 이름이 뭔가? 아니요. 아 너는 김아니오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설명 의문문이므로 어느 쪽을 써? 이쪽. 료나 고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1, 2, 3번만 답으로 남았고 니은과 디귿은 현대어 풀이와 무관하게 주어가 니은은 너, 디귿은 그대. 몇 인칭이야? 2인칭. 그러면 니은다를 써야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말했듯이 치사하다. 왜냐면 판정이 한 번도 안 쓰였죠. 앞으로는 치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잠깐 놔보세요. 나라면 함정을 다르게 팠겠어. 이렇게도 파고 여기다 하나를 더 파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요 용언의 어간에만 쓰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일 때 쓰인다고 거기 써있어. 보기 써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산입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조사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용언인 거지. 그러면 또 학생들은 그걸 못 쓰고 이거는 모르고 얘만 본 상태로 막 찾고 맞는가 보다 하겠죠.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잘 짜여주고 함정이 많은 문제를 볼 때마다 이런 세디스트 아니죠. 그냥 현명한 출제자고 지혜로운 출제자인 거죠. 14번 틀린 사람은 반성을 많이 하시라. 대체 의문의 변동 공부 언제 할 거냐? 언제 가야 할 거냐? 공부 좀 해라. (14번이) 문법 5문제 중에 아마 가장 오답률이 낮을 거예요. 흥미로운 게 이게 좀 이따 하자. 자, 풀잎은 최초 뭐가 적용돼요? 무슨 규칙? 끝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유화. 이렇게 됩니다. 순서 모르겠나요? 몰라도 별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최초에 뭐부터 적용돼요? 자음군 난수나와 끝소리 규칙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었다가 끝소리부터 하면 이렇게 되었다가 여기 비읍 그 다음에 자음군 난수나 마지막에 비음화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요 뭐부터 적용돼요? 자음군 난수나 맞아? 연음이죠. 여기서 틀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는 자음군 난수나가 없고 탈락도 없어요. 그냥 연음만 돼요. 거기서 그 다음 뭐니 이제 국외음화. 이거는 수특 연계 문제예요. 수특에서 뭐 나왔었어? 우리 풀어봤잖아. 연음의 예외를 문제로 풀어봤죠. 그거에서 연계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연계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게 그럼 뭐 음운 변동이 다 똑같지 뭐 연계고 뭐고 어딨어. 그게 그거지.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교체 여기는 첨가
여기는 교체. 이것도 교체. 여기는 탈락. 여기 교체. 그 다음에 여기는 연음. 이거는 음운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국외음하니까 교체. 음운 변동은 3번, 3번, 심지어 여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건 변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음운 개수가 교체는 개수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말에서 동화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3종류 있습니다. 뭐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모음동화도 있습니다만 자음동화만 생각하면 3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화, 여기서도 동화, 여기서도 동화. 동화가 기역, 니은, 디귿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 4번 선지에 기역, 디귿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변동, 디귿에서는 그런 게 없죠. 나머지는 있지. 자, 2번 선지에서 말하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라고 말하는 게 유음화나 비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조음 방법이 같아지죠. 자,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15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거. 나봐. 이건 질문 물어봐야지. 아저씨, 사동과 피동을 어떻게 구분해? 아지더와 대하던. 내가 그렇게 구분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아주 잘 알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동은 뭐뭐게 하다. 피동은 지다. 둘 중에 하나로 말이죠. 자, 여러분 해봐요. 기억부터.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게 한 거야? 갈아진 거야? 갈아진 거죠. 맷돌로 갈지 않았겠죠. 그냥 교체한 거예요. 피동입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게 했다, 갈아줬다. 갈아줬다요? 텃밭을? 이상한데?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게 했어, 갈아줬어? 갈게 했지. 이때 갈다는 논을 경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동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게 한 거야, 깎아진 거야? 빨리 말해. 피동이죠. 그 다음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게 했어, 깎아졌어? 깎아졌죠? 피동. 점수를 깎아진 거 아니야. 점수를 깎게 했어? 내가? 일부러? 장학금 안 타려고? 자수성가하려고? 뭔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게 했어, 꿀만 묻어졌어? 묻게 했죠. 사동. 그 다음에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게 했어, 묻어졌어? 묻게 했어. 사동.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게 했어, 물어줬어? 물게 했죠. 사동.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게 했다, 발을 물어줬다? 물어줬죠. 만약에 이게 물게 한 거면은 큰형은 세디스트가 오늘 많네. 자, 넘어갑시다. 피동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 큰 바닥에 눈이 빗자루에 쓸개에서 쓰러졌어. 쓰러진 거죠. 눈이 빗자루에. 눈 이니까. 눈을 쓸게 한 게 아니야. 쓸게 했겠지만 눈 이니까 쓰러진 거죠. 그 다음에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게 했다, 쓰러졌다. 이건 쓸게 한 거죠. 동생에게 시킨 거니까. 그럼 답이 몇 번과 몇 번이야? 피동사동으로 연결된 거. 1번과 5번. 근데 왜 1번은 안 돼요? 그렇죠. 보기에 보면 갈다의 뜻은 무슨 뜻의 단어인 거야? 사람을 바꾸다는 1번의 기억과는 상관이 있지만 니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5번이 쓸다인데 보기에 나온 쓸다의 뜻을 보면 비로 쓰는 거죠. 그러면 5번의 기억과 니은 둘 다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5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이다 같은 면이 있어요. 나한테. 자, 나 봐봐. 당신들이 나한테 사동과 피동을 물어보러 와. 그럼 내가 이 방식으로 하라고 말해. 그러면 몇몇은 알겠습니다 하고 몇몇은 꼭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사동은요 목적어가 있고 피동은 목적어 없다는 걸로 구분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목적어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은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피동문도 목적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쓰지 말고 이 방식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 몇몇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몇몇은 알겠습니다는 말하는데 표정은 영, 야 네가 정 그러면 그런 거겠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가요. 그럼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좋진 않아.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본인 다 고집이 있고 어떻게 하겠냐 싶은데, 자 4번에 니은 선지를 보세요. 이거 피동이죠. 피동이잖아. 그런데 거기 보면 발을 이라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피동, 목적어 있는 피동이 있다니까. 왜 안 믿어? 그래서 목적어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개하다냐 아지다냐 어지다냐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알겠죠? 자, 문법 총평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국어 몇 문제를 몇 분에 풀어요? 45문제를 80분에 풉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60문제를 100분에 풀었습니다. 심지어 듣기도 있었어요. 7문제 듣기. 완전 쉬웠죠. 꽁으로 먹는 점수였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문항 수도 줄고 시간도 줄어들었거든. 근데 60문제, 50문제 그 시절에는 비문학이 6지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6개라니. 어떻게 언제 다 읽느냐. 장담하지만 그때가 훨씬 읽기는 쉬웠어요. 짧았거든. 무조건 3문제거든. 3문제밖에 없어요. 한 지문당. 더 쉬웠죠. 어쨌든 그때 6개는 지금처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융합은 없었어. 대신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언어생활이란 지문이 있었어요. 비문학에. 정확히 우리가 지금 11번, 12번 달려있는 그런 식의 지문들이 문법 지식이나 언어생활 가지고 지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지문들을 가져다가 풀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에다가 다음 주쯤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들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번만 그런 거지 앞으로는 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타당해요. 한 번 시험 나온 거 가지고 앞으로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2년 뒤에 수능을 볼 친구들은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과서 뭐가 있냐면 동문 교과서가 사라지고요. 언어매체라는 교과서가, 언매라고 짧게 부르고 있는데 새로 지금 고1들이 배우고 있거든. 선택이에요. 수능 볼 때 화작과 문법을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아무도 문법을 안 할 것이다. 누가 문법을 하겠느냐.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언어매체 교과서가 짜여져 있어서 이 지문이 나온 것은 좀 시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번 수능에 이런 식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문법 공부도 하고 비문학 공부도 할 겸 해서 2000년 초반대에 그 지문들을 가져다 줄 테니까 묶어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받아서 풀어들 보세요. 알겠죠? 다음 내가 3가지 얘기했는지 다음 2번째, 중세 문법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지금까지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됐어요. 뭐냐면 현대 문법 지식이 정확히 갖춰져 있다면 전제하에 중세 문법은 기본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내겠다. 요거 그대로 나왔어. 만약에 중세 문법을 어렵게 낼 거면 꼭 지문과 함께 제시합니다. 물론 그때는 훨씬 어렵죠. 지문 해석도 해야 되고 중세 문법 지식도 익혀야 되니까. 따라서 당신은 이와 같이 문제 하나가 짧게 나오는 게 편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따라서 현대 문법 공부를 정확히 해두면 중세 문법은 기초만 알아도,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3번째, 14번이나 15번 문제에서 보듯이 머릿속에 든 거 없이 보기만 읽고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발 좀 빨리 버리시라는 거죠.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문제를 풀지, 보기에서 다 말해주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기초 지식은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은 이걸로 마치고요.